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식한테 짐이 안 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당신은 그 답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짐작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데도 굳이 이 영상을 눌러서 들어오셨다는 건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찝찝한 느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저랑 같이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깨달음을 바라며 정진해 왔건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수행이 결국은 늙어서 내 자식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건 제가 스님의 정신을 제 나름대로 풀어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아니 이 한 생각이 우리 가슴팍을 얼마나 세게 내려치는지 몰라요. 평생을 두고 산속에서 돌을 닦고 진리를 좇고 온갖 세속적인 욕망들을 내려놓으려고 그토록 처절하게 애쓰셨던 그 어른마저도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는 자식에게 혹시나 짐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멈칫하고 맙니다. 아, 법정 스님 같은 큰 스님조차도 그러셨구나. 그렇게 덕이 높으신 분도 그 속마음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셨구나. 그럼 나는 대관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씨름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딜 가나 노후 준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텔레비전만 켜도, 유튜브를 아무리 스크롤해봐도, 신문을 펼쳐봐도 재테크 어쩌고 연금 어떻고 보험 뭘 들어야 하고 건강검진은 또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만큼 모아야 노후가 안전한 건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혹시 모를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는지, 도대체 몇 살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 우리를 자꾸만 숨 막히게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은근히 불안해져요. 저것만 잘 챙겨두면 진짜 괜찮은 걸까? 돈만 충분히 모아서 통장에 넣어두면 자식한테 진짜로 짐이 안 되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질문 자체를 한번 살짝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애초부터 뭔가를 조금 잘못 짚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 건강을 꾸준히 챙기는 거, 그건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누가 뭐래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진정으로 돈만 넉넉하고 건강만 어느 정도 유지되면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잠깐만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혹은 당신이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할 게 없고 건강 상태도 아직은 큰 탈 없이 괜찮은데도 이상하게 늘 자식들한테 미안해하고 자식 눈치를 보면서 자식한테서 전화 한 통 오는 것에 하루 종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아니면 거꾸로 자식들 눈에는 아무리 봐도 절대 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모님인데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짐덩어리라고 여기면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어르신들 한 번쯤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짐이라는 건 꼭 돈이나 몸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마음의 짐이 훨씬 더 무거운 법이에요. 자식이 부모님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꼭 따라오는 그 무거운 마음 말입니다. 의무감, 책임감, 거기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한데 엉켜서 만들어내는 그 복잡한 감정 덩어리. 그게 바로 진짜 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자녀가 먼 훗날 당신 생각을 떠올릴 때 과연 어떤 느낌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그래서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어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집에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편안한 존재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 요즘 며칠 연락 못 드렸는데 슬슬 가봐야 하는데 이번 주에도 결국 못 갔네. 그냥 돈이라도 조금 더 붙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존재로 남고 싶으신가요? 질문을 이렇게 살짝 틀어서 바라보면 뭔가가 갑자기 명확하게 확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경제적으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정서적으로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 마음에 보이지 않는 멍해를 남기지 않고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진짜 노후 준비고 그게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신 경고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깊은 밤 병원 응급실입니다. 어머니 한 분이 빙판길에서 갑자기 넘어지셔서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관절 쪽에 금이 가서 며칠은 입원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회사에서 대박 중요한 프로젝트에 막바지라서 밤낮 없이 야근 중이고, 딸은 이제 막 둘째를 낳아서 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픈 몸을 가까스로 일으키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구, 너희들 바쁜데 내가 진짜 패만 끼쳤구나. 그냥 집에 가면 안 되겠니? 나 혼자 있으면 다 괜찮아. 이 말을 듣는 자식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과연 이 어머니가 짐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져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내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형편없는 자식이라서 어머니가 저런 말씀까지 꺼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들면서 마음 한쪽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묘한 역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저 어머니와 똑같은 말과 행동을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자식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해로 남게 되는지, 그 복잡한 구조를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니면 당신의 주변 가까이에서, 아니면 어쩌면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가슴 한켠에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남의 집 이야기로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로 어제 내가 겪은 일이고 오늘 아침에도 반복된 내 이야기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말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서 있는 그대로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절대 과장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해온 이야기들을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경기도 외곽의 작고 조용한 도시에 70대 후반의 노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연세이신지라 몸 여기저기가 성한 데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셔서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힘드시고, 할머니는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으셔서 조금만 먼 거리를 걸으셔도 다리가 아파서 멈춰 서셔야 합니다. 이 두 분한테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살고 있는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은 직장인으로서 주중에는 매일같이 야근에 회식에 정신이 없고, 게다가 초등학생인 아이들 둘을 키우느라 집에 가서도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주말이면 주말대로 아이들 태권도 학원이며 미술 학원이며 운동회까지 겹치면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어요. 이런 아들을 두고 있는 이 노부부는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간절합니다. 특히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심하게 돌아서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운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서슴없이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아들 번호를 찾아서 눌렀다가 또다시 얼른 취소 버튼을 누르고 맙니다. 이 시간에 아들이 혹시 중요한 회의 중이면 어쩌나, 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면 어쩌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있을 쉬는 시간인데 괜히 내 전화 때문에 기분을 망치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할머니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맴돕니다. 결국 전화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입니다. 그리고는 옆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조용히 말할 뿐입니다. 당신, 나 영식이한테 전화 좀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 별일도 아닌데 뭐하러 전화까지 해. 별일 아닌 일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바로 그 별일 아닌 일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외로움과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숨어 있는지, 그건 오직 그 두 분의 가슴만이 아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50살 중반의 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얼마 전에 아버님을 갑작스럽게 여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남겨진 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그 오래된 집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30년도 훨씬 넘게 두 분이 살아오신 그 집 안에는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한 물건들이 구석구석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고 무거운 장롱, 세월의 빛이 바랜 사진첩,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 편지 뭉치와 서류 더미들. 딸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정리하면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눈물 속에 단순히 슬픔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목을 죄어오는 죄책감이 묻어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자주 들렀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이도록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저 무거운 짐들을 대체 혼자서 어떻게 견뎌내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 딸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가슴을 찌르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정작 어머니 마음속에 진짜로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저 낡아빠진 장롱보다 색이 누렇게 변한 사진첩보다 어머니한테 진짜 필요했던 건 아무 일도 없이 딸이 불놀 찾아가서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그냥 가는 그 짧고 소박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걸 머리로는 빤히 알면서도 끝내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그 못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워서 딸은 한동안 그 집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조용한 중소도시에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마시인 큰아들, 둘째인 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그런데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기 시작해서 이제는 혼자 집에 계시도록 내버려 두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남매가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진지하게 상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마음이 참 곱고 착했어요. 서로 조금씩 짐을 나눠서 부담하자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대한 내자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적인 부분으로 깊이 파고들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양원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좀 괜찮다 싶은 곳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싼 곳은 마음에 도저히 안 들고, 누가 어머니 통장을 관리할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하고 덜 부담을 할지, 결국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날카로워지고 서로의 말투에는 어느새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누군가 폭발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형은 그래도 마시면서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야? 그러자 상대방도 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받아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너야말로 1년에 몇 번이나 와봤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 가슴속 깊이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버리고 결국 그날의 가족 모임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아실까요? 아니면 다행히 모르실까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 딸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오래오래 지워지지 않을 감정의 찌꺼기가 깊게 남게 될 겁니다. 한때 끈끈했던 형제간의 우애도,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도 결국 돈과 책임이라는 무거운 단어 앞에서 조금씩 금이 가고 마는 그 슬픈 순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신 8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직 완전히 정신을 놓으신 건 아니지만 가끔 시간과 장소가 뒤죽박죽 섞이시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통째로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는 그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살아있는 말버릇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빨리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없어야 우리 애들이 좀 편하게 숨 좀 쉬고 살 텐데. 정말 이상한 건 이 말을 입에 담으실 때면 그 표정이 너무나 담담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오늘 저녁 반찬으로 뭘 먹을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얼굴로 그 말을 툭 내뱉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자식들의 마음은 도저히 평범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화제를 돌리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서 그 말을 혼자 곱씹다 보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입에 올리실 정도로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지른 걸까? 아니면 아버지는 진심으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신 걸까? 이도 저도 다 아니라면 그냥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짐덩어리로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괴롭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 속에서 어떤 공통된 실타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오직 사랑이 깔려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랑이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옥죄는 무거운 모습으로 표현될까요? 왜 사랑한다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에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오래된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마치 아주 질기고 두꺼운 끈으로 칭칭 감아 묶어놓았습니다. 그게 좋은 점으로 작용할 때도 분명히 많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는 그 따뜻한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질긴 끈이 때로는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이 평생 강조하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무소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소유라는 말을 자꾸만 물질적인 것에만 갖다 붙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무소유의 정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내 울타리 안에 가두거나 내 소유물로 만들지 않는 것. 그 사람한테 무작정 기대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불안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자식을 혹시 내 노후를 위한 든든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나를 반드시 달래줘야 하는 사람이 자식이라고, 내가 어디 아파서 몸져 누웠을 때 나를 반드시 간호해줘야 하는 사람이 자식이라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나를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당연히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당연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변해버리고, 바로 그 집착이 결국에는 나 자신과 내 사랑하는 자식을 모두 덫에 걸리게 하는 굴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굴레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지금부터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의존은 정말이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닐지 몰라요. 그냥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랑이 되기도 하고 의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 자식 걱정이라면, 그리고 그 걱정이라는 감정이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의존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식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고, 만약 통화를 못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 그건 순수한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법정 스님이 남기신 아주 유명한 문장 하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꺼내보겠습니다. 집착은 소유로 포장된 폭력이다. 이 짧고도 강렬한 말을 부모와 자식 관계에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10달을 품어서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평생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 흘려 키워낸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말로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는 그런 기대가 마치 끈적끈적한 늪처럼 들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향해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해서 이제는 독립을 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여전히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점심시간에 또 한 번,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 또 한 번. 처음에는 자식도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넘깁니다. 부모님이 나를 많이 걱정하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 걸 즐거워하시는구나 하고 순수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째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운전 중이거나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기라도 하면 그 즉시 문자가 수십 통씩 폭탄처럼 날아옵니다. 바쁘니? 엄마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혹시 엄마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하는 식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걸 그냥 과잉된 사랑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안에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행동의 이면을 조금만 들춰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고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자식에 대한 무언의 기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로운데 너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 빈 구멍을 채워줘야 한다는 무언의 요구인 거죠. 이게 바로 정서적 의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들이 명절이면 어김없이 고향집에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틀림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언제부터인가 아주 무거운 의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만약 자식에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명절에 못 내려간다고 하면 그 즉시 부모님의 실망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버립니다. 내 마음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됐니? 1년에 고작 몇 번 안 되는 명절인데 그것도 겨우 이틀인데 그걸 못 오니? 이런 말이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자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여서 하는 수 없이 다음 명절에는 억지로라도 시간을 쪼개서 내려가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뵙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즐겁기는커녕 무겁기 짝이 없어요.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 마치 숙제를 하러 가는 길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의 뿌리는 바로 이 의존성에 있어요. 내 행복을 자식이 반드시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외로움을 자식이 반드시 달래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강한 기대가 결국에는 고귀한 사랑을 그저 의무로 만들어버리고 만남의 기쁨을 무거운 부담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경제적 의존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평생을 오로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자식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킬 돈을 마련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노후는 돌볼 겨를이 거의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자식한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막상 노후가 닥쳐보니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자식에게 조금씩 경제적 기대를 걸게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대놓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 먹여 살려라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옆집에 사는 아들은 부모님 용돈을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드린다더라. 친구 딸은 얼마 전에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어깨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자식이 알아서 용돈을 드리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식은 다 압니다. 부모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그런데 그걸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하고 더 마음이 무겁고 더 죄책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맑은 가난은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상태를 마치 미화하자는 소리도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깊은 의미는 바로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훌쩍 뛰어넘는 마음의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만은 전혀 가난하지 않은 그 상태.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언정정 정신만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운 그 상태. 그게 바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맑은 가난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걸 자식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도 괜찮은 마음. 자식이 나에게 넉넉한 용돈을 쥐어주지 않아도 내 존재 가치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단단한 자존감. 이것이야말로 진짜 독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자식이 나에게 해주는 경제적 지원의 크기를 곧 나에 대한 사랑의 크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게 바로 굴레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가 기꺼이 발을 집어넣은 굴레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숨을 고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식과 도대체 몇 번이나 통화를 하셨나요? 그리고 그 많은 통화 속에서 주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알 수 없는 허전함이나 은근한 서운함 같은 감정이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통화 도중에 엄마, 지금 잠깐 바빠서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다루셨습니까? 그냥 담담하게 내 새끼 바쁘구나 하고 순순히 넘기셨나요? 아니면 바쁘다는 그 짧은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울컥하면서 나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데 너는 고작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냐는 서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후자에 가까운 느낌을 받으셨다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의존이라는 굴레를 이제는 진지하게 들여다보실 때가 된 거예요. 이건 누구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관찰하는 순간부터 모든 변화는 이미 시작되니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다소 무거웠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일이 이토록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무거운 진실을 우리가 굳이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기만 해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숨을 고르고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결심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이 눈에 띄지 않게 쌓이고 또 쌓이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걸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실천해 볼 일은 직전에 딱 10초만 멈추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자식한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손에 집어들었을 때 아니면 무심코 문자 메시지를 쓰려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 딱 10초만 모든 동작을 멈추고 생각을 내 안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전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꼭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너무 심심해서 혹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서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거는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화를 받을 저쪽의 하루는 과연 어떨까? 혹시 중요한 회의실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어린애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중은 아닐까? 아니면 하루 종일 치열하게 일하고 잠깐 짬이 나서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은 아닐까? 이렇게 상대방의 시간과 상황을 존중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조용히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연락은 훨씬 더 사려 깊고 따뜻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10초 동안 숨을 고르고 생각을 가다듬은 뒤에 그래도 역시 이 연락이 필요하다고 마음이 내키면 그때 전화를 걸면 그만이에요. 반대로 10초 동안 생각해보니 굳이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자식에게는 얼마나 큰 배려로 느껴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실천해 볼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한다는 말버릇을 몸에 붙이는 겁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일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하기가 버거워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가 않고 새로운 전자기기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서 도무지 따라잡기가 힘들고 복잡한 행정 절차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자식한테 가는 겁니다. 이 고장난 물건 좀 고쳐줘라. 이 서류 좀 인터넷으로 신청해줘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봐줘라. 병원 예약 좀 대신해줘라. 물론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움을 청해야죠. 진짜 문제는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경우예요. 조금만 귀찮아도 조금만 어려워 보여도 잠시 생각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식에게 전화부터 걸고 보는 그런 몸에 완전히 밴 오래된 습관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해 드리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단은 내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모르겠으면 자식한테 묻기 전에 길거리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들어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관공서 볼 일이 복잡하게 꼬이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는 겁니다. 집에 있는 물건이 고장났으면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증상을 쳐보거나 아니면 동네 철물점 아저씨한테 가서서 자문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몸을 움직이면 좋은 일이 딱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결국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냈다는 묘한 성취감이 찾아오면서 자신감이 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이 느끼는 부담감이 눈에 띄게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라도 아주 사소한 일 하나부터 누구한테 부탁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세 번째 실천법은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하루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딱히 해야 할 일도 없고 마땅한 재미도 못 느끼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관심이 자식한테로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내 삶의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위로고 유일한 콘텐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로지 나만을 위한 하루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온몸과 마음의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시고 신문을 읽거나 좋아하는 책을 조금 읽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역사 이야기나 클래식 음악 아니면 손뜨개질 같은 취미 동영상을 찾아보셔도 정말 좋습니다. 오후에는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만드셔야 해요. 동네 도서관에 가도 좋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나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아주 유익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하루의 끝자락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만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하루가 서서히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자식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도 결코 내 삶의 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실천은 가족 앨범 정리와 함께 고마움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이건 좀 감성적인 접근인데요. 우리가 자식에게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이유 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그립고 가능하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때의 나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왠지 갈수록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고 이런 씁쓸한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큰 용기를 내서 집구석에 켜켜이 쌓여있는 오래된 가족 앨범들을 꺼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시절을 추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사진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내 삶으로 시선을 다시 돌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절이 분명히 좋았지만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꼭꼭 새겨 넣는 겁니다. 이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고마움 일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오늘 내가 경험한 작은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았던 것, 동네 마트에 갔는데 싱싱한 채소를 반값에 사서 기분이 좋았던 것, 오랜만에 옛 친구한테서 반가운 전화가 와서 한참을 웃으며 떠들었던 것. 이렇게 너무 사소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감사를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삶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빛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체험이 조금씩 쌓여서 결국에는 더 이상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내 삶이 스스로 빛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실천을 해나가면서 단 한 가지만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전화하기 전에 10초 멈추는 것, 딱 그 한 가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성공이 쌓여서 다음 주쯤엔 내가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주 사소한 일 하나를 직접 처리해 보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거북이가 걸어가듯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맞아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실 수도 있어요. 말이야 그렇게 쉽지.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진짜 될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겠어. 맞습니다. 정말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실제로 그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한 평범한 어머니의 가슴 뭉클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면서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진짜로 가능하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의 싹을 마음속에 품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한 어머니가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정말 다정하게 살아오셨는데 안타깝게도 6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컸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도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고 밥을 해 먹을 기운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온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만 보이는 그런 막막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또 한 번, 저녁이면 또 한 번. 그리고 주말이면 무조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챙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에너지라는 것에는 냉정한 한계가 있는 법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주중에는 직장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주말이면 어머니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까지 쉬지 않고 오가느라 피로가 몸에 켜켜이 쌓였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꿈도 채 펼쳐보지 못한 아내에게도 점점 미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점점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설령 전화를 받더라도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또 그 예민한 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죠. 어머니는 아들의 그 미세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더욱 불안해졌고 그래서 더욱더 심하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는 법정 스님의 책 한 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들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잔뜩 쌓여있던 책들 속에 그 낡은 책이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표지가 너무 낡고 바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집어가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는 그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져와서 그저 심심풀이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담긴 문장들이 마치 칼날처럼 예리하게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착은 소유로 포장된 폭력이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는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건 아들을 내 소유물로 만들려는 끔찍한 집착이었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무렵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조용히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 아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겠다. 그 간절한 결심 이후로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가 한 일은 동네에 있는 독거노인 센터를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취미 프로그램도 하고 가끔은 야외로 나들이도 간다는 말을 어디선가 얼핏 들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던지 몰라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보니 거기에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손뜨개질도 배우면서 어머니는 얼굴에 조금씩 웃음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을 완전히 독하겠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면 또 나도 모르게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동네 대리점에 무려 10번도 넘게 찾아가서 젊은 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어가며 카카오톡이며 인터넷 검색이며 지도 앱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하자 세상이 조금씩 눈앞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인생 최초로 혼자서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가까운 이웃 도시가 목적지였지만 혼자서 기차표를 끊고 혼자서 도시락을 쓰고 혼자서 낯선 거리를 걸어 다녔던 그 모든 과정이 어머니에게는 마치 거대한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 나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 어머니의 다음 도전은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마침 동네에 작은 주말 농장을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상추와 고추, 깻잎,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심고 매일 아침이면 그곳에 가서 잡초를 뽑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만지고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걸 지켜보고 직접 기른 채소를 따서 혼자 저녁 반찬을 해 먹는 그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수확한 채소를 예쁘게 다듬어서 아들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편지 한 줄 쓰지 않고 그냥 채소만 달랑 보냈어요. 답장을 바라지도 않았고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내가 정성 들여 키운 건강한 채소를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그만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목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울먹이며 도움을 청했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침착하게 백시구에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원 수속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야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팔이 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미 수술도 다 잡혀있고 간병인도 구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 전화를 받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엄마를 그저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분이었어. 그 이후로 아들은 어머니께 긴 손편지를 한 통 정성껏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를 보면 안심보다는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어릴 때는 엄마가 나를 지켜줬는데 이제는 엄마의 그 단단한 뒷모습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를 수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픈 눈물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행복해지고 삶이 단단해짐으로써
아들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비로소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워진 아들은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요?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상대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 아들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 절박한 다짐에서 시작된 이 어머니의 인생 실험은 결국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안겨준 아름다운 여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봤던 의존의 굴레라는 것은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겉에 드러난 표면적인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의 아주 깊은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두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어두운 두 가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들어서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고독에 대한 공포.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해왔던 역할이 모두 사라지면서 찾아오는 정체성 붕괴의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끊임없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먼저 고독 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불쌍해 보이고, 혼자 여행을 떠난 사람을 보면 아마 친구가 없나 보다 하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혼자 적적하게 사는 노인을 보면 저분 말년이 너무 쓸쓸하겠구나 하고 상상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 같은 것이 존재해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관계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과연 얼마나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학습해온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식들이 모두 먼 외국에 나가 살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어도 너무 바빠서 좀처럼 얼굴 보기 힘든데도 아주 씩씩하고 행복하게 혼자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어르신들, 분명히 한두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큰아들 내외와 손주들까지 모두 한 집에 모여 북적북적 살면서도 얼굴에 항상 무거운 그늘이 가득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이걸 보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누가 내 곁에 물리적으로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독은 축복이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좀 위선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축복이라니, 이렇게 마음이 시리고 쓸쓸하고 차가운 감정이 대체 무슨 축복이란 말인가? 하지만 스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깊은 뜻은 바로 고독이라는 적막한 시간이야말로 평소에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정신없이 떠들고 시끄러운 소리와 바쁜 일상에 파묻혀 있을 때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 목소리는 오직 고요한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전 의미에서 고독이라 진짜 자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신성한 기회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고독이라는 감정을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 그 귀중한 기회를 마다하고 자꾸만 밖으로 누군가에게로 도망치려고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대상을 바로 내 자식으로 삼을 때 앞서 말했던 그 끈적한 의존과 집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은 고독을 억지로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독과 서서히 친구가 되는 연습입니다. 자연과 친구가 되십시오. 혼자서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나무의 잔잔한 움직임을 바라보고 바람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귀 기울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공기의 냄새를 맡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근사한 교제인지 모릅니다. 책과 친구가 되십시오. 한 권의 깊이 있는 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저자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보다 더 깊은 교감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침묵과 친구가 되십시오. 모든 말을 잠시 멈추고 머릿속 생각을 비우고 그냥 이대로 존재하는 법을 조용히 배우는 것.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깊은 휴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억지로 자식에게 매달리지 말아야지 하고 의지만으로 버티려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독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에게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역할 상실로 인한 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평생을 직장에서 보낸 남성분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한평생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누군가의 믿음직한 아버지로서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퇴를 하고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서 독립을 해 나가고 나면 갑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역할이라는 단단한 갑옷이 한순간에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우왕좌왕하며 방황하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몸과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아주 위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독립한 자식을 다시 자신의 역할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애들 공부는 제대로 시키고 있니? 너 요즘 왜 그렇게 살이 빠진 것 같니? 집안 관리를 좀 똑바로 해야지. 겉으로 듣기에는 그저 자식을 향한 평범한 걱정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내가 여전히 너의 아버지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조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유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예는 손주들을 직접 키우겠다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우리 손주라도 직접 봐줄까? 너희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이것 또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인간적인 욕구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의 접근이 결국에는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모양새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싹터서 결국 자식과 깊은 마찰을 빚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 피곤해지고 삐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해결책은 내 삶의 새로운 역할을 내 스스로 창조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 역할은 더 이상 누군가를 일일이 책임지거나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활짝 열고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쪽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 근처 공방에 나가서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홀로 외롭게 사는 또 다른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글로 기록하는 일도 아주 보람찬 일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주는 존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자식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역할을 세상 속에서 스스로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을 향한 공허한 손길을 조용히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자식에게서 아버지 역할을 찾으려는 모든 미련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이 아름다운 내려놓음이 바로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길이고 동시에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과 심리,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조금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불교적인 성찰을 통해서 말이죠.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을 빌려서 진미라는 것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성찰입니다. 짐이라는 그 관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놉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바로 이 생각마저도 집착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집착이냐고요? 바로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자식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될까? 나는 도대체 괜찮은 부모인가? 나는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인가? 이 모든 질문의 정중앙에는 어김없이 이 나라는 존재가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나라는 것이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는 임시적인 조합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라는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짐이 되는 나라는 것도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텅 빈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자식은 정말로 전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부모 혼자서 내가 짐이야, 내가 짐이야 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부모가 느끼는 극심한 괴로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식의 고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짐이 되는 나라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미지, 그 망상에 불과한 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왜곡된 상이 나를 이토록 옥죄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생각의 축을 살짝 비틀어서 옮겨보면 어떨까요? 내가 과연 짐인지 아닌지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조용히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짐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면 그로 인한 모든 괴로움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무소유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짐을 주는 자식이야. 나는 너에게 짐이 되는 부모야라는 식의 낙인을 서로에게 찍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상도 더 이상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를 오감했던 관계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런 조건도 역할도 선입견도 없는 그저 순수한 사람 대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성찰입니다. 노년이란 곧 주는 삶의 완성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뭔가를 잃어가는 슬픈 과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고 마지막에는 소중한 기억마저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여정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오히려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혜를 잘게 녹여서 세상에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시기라고 가르칩니다. 진짜 베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넘쳐 흘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아무런 탐욕 없이 맑은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그 깨달음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세상의 온갖 일에 초연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법정 스님의 말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강원도 깊은 산골 작은 암자에서 손수 불을 떼고 밥을 짓고 차를 마시고 글을 쓰시다가 그렇게 조용히 가셨습니다. 스님은 누구에게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일부러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극히 소박한 삶의 방식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자식에게 거창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나이 들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지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찰입니다. 죽음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산자의 도리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것에 그토록 집요하게 집착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 나는 아마도 철저히 혼자일지도 모른다. 자식이 내 곁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결국은 나 혼자서 맞이해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찰나의 경험은 오로지 나 혼자만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경험을 대신해 줄 수도 함께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을 배우는 것이 곧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바라보고 조용히 준비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헛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참된 의미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님께서는 임종을 바로 앞두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내가 갑니다. 평생을 공부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과제를 풀 시간이 왔네요. 그리고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낡은 무명옷 한 벌만을 남기고 그 어떤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아니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가 살아온 삶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 가지 깊은 성찰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짐이라는 것은 실제로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 그림자를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며 그리고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자식에게 가장 가볍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길고도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이 무거운 화두를 붙들고 씨름해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셨을 거고 가슴 한편으로는 뭉클한 감정들이 밀려오기도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보시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기까지 오셨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를 풀기 위한 큰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의 맨 처음에 우리가 함께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꺼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방향짓는 인생의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먼 훗날 당신을 떠올릴 때 어떤 얼굴로 당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늘 미안해하고 눈치 보고 무언가를 해줘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기억으로 남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자식이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당신이 살아온 방식 자체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당신이 주었던 자유로움 때문에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그런 존재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억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내 선택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고 떠나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인생을 완전히 뒤집겠다고 결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실천 딱 한 가지를 골라서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딱 10초만 멈추고 그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10분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써보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방바닥에 누워서 좋아하는 음악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좋습니다. 혹은 용기를 내서 자식에게 이런 말을 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프면 바로 연락할 게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건강을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이 담담한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정 스님의 지혜를 오늘날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낼 예정입니다. 혼자서는 조금 버거운 길일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조금은 더 외롭고 조금은 더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함께 늙어가고 함께 자유로워지는 이 길을 걸어가자고 감히 제안해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으로 조용히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슴에 남는 한 문장이 있다면 혹은 당신의 사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은 그저 자식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로소 해방시키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 다짐이 당신을 오늘 하루 더 충만하고 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인사처럼 평화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